수술대 위에서 피가 빠져나갈 때 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살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저 사람은 이제 나를 버리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을 준 그 사람은 회복하자마자 내 곁을 떠났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너밖에 없네. 그 말은 마지막 감사가 아니라 그의 면죄부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요. 그날 이후 나는 살면서 가장 잔인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고마워하는 존재보다 편한 존재를 택한다. 그 사람을 살린 손으로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 그 이름의 평온 아래엔 이미 균열이 시작되어 있었지요. 제 이름은 한미정, 올해 63입니다. 결혼 35년 동안 제 인생은 늘 괜찮아요라는 말로 덮여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웃었어요. 잘 지내요. 그게 제 습관이자 방패였지요. 남편 박성호 씨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말이 적고 감정이 깊은 줄 알았죠. 결혼 초엔 그 침묵이 믿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무관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을 다녀오고 부엌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부쳤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죠. 기름 냄새 좀 줄여라. 시누이는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라서 좋겠다. 그래도 시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에서 나는 언제쯤 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평온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식탁 위엔 늘 반찬이 3가지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이 이상했습니다. 온기 대신 냉기가 돌았어요. 남편의 무심한 시선, 말없이 비어있는 자리,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요. 또? 그 짧은 대화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다 우연히 봤어요. 남편이 숨겨둔 과자 봉지. 제가 사다 놓은 거였어요. 그가 혼자 먹기 위해 감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순간이 제 마음을 부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내 곁에 없었구나. 시댁은 여전히 저를 식구가 아닌 외부인으로 대했습니다. 시누이는 툭 하면 말했죠. 미정 씨, 우리가 그래도 받아준 게 어디야. 받아준 거라니요. 결혼은 거래가 아닌데 그들은 평생 저를 손님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견뎠어요. 가족이니까. 그 말 한마디로 제 상처는 언제나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어요. 간이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순간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 혈압약 먹잖아요. 미정 씨가 해야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 침묵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서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해주면 나 살 수 있대. 그 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 살 수 있대. 거기엔 제 이름도 제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만 살겠다는 뜻이었지요. 수술날 아침 병원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하자. 잘하자라니요. 그 순간 이 사람과 나 사이를 가르던 평온의 막이 찢어졌습니다. 그 틈새로 서늘한 현실이 스며들었어요. 이제는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
그 다짐은 희망이 아니라 예감이었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면 내 인생의 균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될 거라는. 나는 내 몸으로 그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은 그 몸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며칠째 남편은 내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몸 좀 괜찮아? 한마디 던지고는 곧장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의 무심함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익숙하다는 게 무섭습니다. 무뎌지면 아픈 것도 잊게 되니까요. 수술 자국은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밤이면 절개 부위가 당겨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의식 저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내가 흔들리면 그동안 버틴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고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고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겨우 일어나 식탁으로 나왔지요. 남편은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엔 누나가 들른대. 누나가요? 응. 병문안 겸 오겠대.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라 하세요. 그날 저녁 신우이는 정말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이 내 얼굴을 훑쳤습니다. 그래도 멀쩡하네. 수술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 말투엔 진심보다 평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하긴 간 떼어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요란하게들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한 채 물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지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만해, 누나.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은 남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누나를 말리는 게 아니라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 했지요.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더 말 안 할게. 근데 형수, 앞으로는 조용히 좀 해요. 요즘 집안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서 피곤하더라.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랬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날 선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왜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히 싸움될까봐 그랬지. 누나가 원래 말이 좀 세잖아. 그래서요? 내가 그 사람 말에 맞장구라도 쳐야 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모든 걸 그냥 넘어가자고 하죠.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 이제 내 마음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피로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병원 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식 수술 후 정신 상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오세요. 그날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이식보다 더 힘든 건 주변의 무관심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처는 간의 일부를 떼어준 자리보다 사람의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서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시 눈을 떴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울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옆에 닿았지만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의 침묵과 신우이의 끝없는 불평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숙제에 집중하는 사이 나는 소파에 앉아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땀이 배어났습니다. 남편은 그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은 좀 어땠어요? 짧게 물었지만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작았고 끝에 냉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냉담함이 지난 몇 년 동안 내 마음을 지배했던 무력감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신우이는 어김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뭐 그리 힘들어 보여요? 간도 다 주고 이제 뭐 또 원하는 거예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힘들 뿐이에요.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 좀 하세요. 우리 집에 패 끼치지 말고. 그녀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내 심장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간을 내주고 병간호를 했고 마음까지 주었지만 결국 내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거실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신우이의 냉대, 그리고 나 스스로 감춰온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 우리 집 이상하다고 했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만 알면 돼.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딸뿐이었는데 그조차도 외부의 말로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결심을 굳히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피했고 신우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나와 딸, 그리고 우리 둘만의 삶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딸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래.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생기가 내 마음속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마음속에 또렷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내 딸의 삶을 내가 지킨다. 길을 걷는 동안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길이 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길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이고 남편의 무관심은 앞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고 참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새벽 창문 밖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밤 잠을 설쳤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어제 집을 나와 딸과 새로운 공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눈을 맞추며 작은 결심을 실행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간 사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를 다듬었습니다. 작은 글자들이 화면 위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면접 자리에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가 오히려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삶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상처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신우이와 남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기준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소한 일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가 조금씩 힘을 주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옆자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말은 짧았지만 서로의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동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다짐하며 딸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일상의 작은 성취가 쌓였습니다. 은행 업무, 장보기, 아이 학교 행사 참여까지 모든 것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웃을 때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이제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며 다시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몇 주간 딸과 함께한 새로운 생활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성취와 회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울렸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누가 엄마 얘기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딸의 친구와 부모들이 신우이의 말 때문에 우리를 쳐다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신우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보네. 아직도 혼자 사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딸이 얼굴을 돌리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분노가 끓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잠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냥 일상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의 말은 무심했지만 이제는 무심함이 내게 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신우이가 일부러 딸 앞에서 우리를 모욕했어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무관심과 똑같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남편 병간호도 다 혼자 했대요. 그래도 성격이 좀 작은 소리였지만 마음속 파문은 컸습니다. 신우이는 나를 향해 은밀하게 체계적으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내 노력과 회복이 그녀에게는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학교, 마트, 온라인까지 모든 곳에서 나를 시험했습니다. 딸에게조차 영향력을 미치려 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우리 얘기 또 했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면 돼요.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밤 혼자 거실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신우이가 나를 시험했던 순간들, 병원에서 간을 주고 병간호하며 감당했던 시간들, 모든 상처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울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에게 주도권을 줄 수 없어요. 방법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솟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딸과 내 삶을 지키겠다. 딸을 학교에 보낸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신우이의 그림자를 끝내고 내 삶을 확실히 되찾는 날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병원에서 간을 준 순간 남편의 무관심, 신우이의 조롱, 모든 시간이 내 안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을 내 편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예요. 그녀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뭐가 솔직한 거예요, 언니?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당신의 공격과 모욕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낼 거예요. 더 이상 내 삶과 딸을 흔들지 마세요. 만약 그럴 생각이라면 나는 대응할 겁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눈치를 보았습니다. 말끝이 흔들리고 시선이 피했습니다.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말로 시작된 전쟁이 내 주도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계속 중립만 할 거예요? 그는 어깨를 움츠리고 침묵했습니다. 중립이 아니라 회피였죠. 이제는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해요. 그 침묵 속에서 그가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신우이와 마지막 자리, 작은 카페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언니, 뭐 또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조용히 단호하게 앉았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한 말과 행동 모두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잡을 겁니다. 말끝에 손을 펴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면 그 결과는 당신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 말에 신우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와 상처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과거의 무력감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신우이의 일기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몰랐던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랐던 이야기, 부모의 관심을 얻으려 애썼지만 늘 부족했던 인정. 그 상처가 지금까지 쌓여 나를 공격하게 만든 배경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신우이는 집안 질서와 재산 관리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독립적 행동과 간 제공, 병간호는 그녀에게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과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권력과 책임 부담에서 오는 불안과 방어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녁 신우이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지금 와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 이제는 서로 치유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내 상처 때문에 이렇게 심했어요. 그동안 주인공과 딸에게 상처 준 거 진심으로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서로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요. 딸과 나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 신우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한 경쟁심 대신 진심 어린 후회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그녀 역시 인간적인 약점과 불안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남았지만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남편도 나를 대할 때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며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앞으로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죠.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서로 지켜주며 살아가자.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권선징악적 결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이해와 사과, 작은 변화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미안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전처럼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변하겠다는 거죠? 응, 우리 딸과 당신을 위해서라면 달라질 거예요. 그 이후 남편은 작은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딸의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 설거지도 나누었습니다. 병원 약 확인과 생활 스케줄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시누이와의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대화에 참여하며 중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회피가 아닌 적극적 참여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도 주도적으로 화해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과 애정을 동시에 보여주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를 지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남편의 변화와 가족 간 이해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